때때로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사는데 결코 적응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들이고 삶이란 끝없이 진행되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제발트 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성의 고리라는 제목의 뜻은 그 토성의 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 한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가설이라고 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원래 토성에 있던 달 하나가 토성의 인력에 이끌려서 토성하고 부딪혀서 이제 파괴된 거죠. 그래서 그 파편들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토성의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목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순간, 토성과 달이 부딪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파괴당해서 흩어져 버린,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의식의 흐름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뭐 최근에 노벨상을 탔던 욤 포세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이긴 한데,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대문학에서 가장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서 가장 어려운 글을 쓰는 작가가 제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물론 단지 어렵다는 것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작가의 주제의식이나 그것에 따른 충실한 내용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제발트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작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주제의식이나 내용도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간단하게 작가 소개하고 본격적인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제발트는 19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이민을 했습니다. 평생 영국에서 살았고 지난 2001년 영국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발트의 출생 배경인데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제발트가 1944년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이겠죠. 막바지에 이르던 시기였는데 제발트의 아버지가 바로 나치 출신이었습니다. 나치 장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독일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만 과거에 나치에 참여했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뭐 퍼레이드 같은 걸 할 때 자랑스럽게 나치 훈장을 달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들은 좀 실생활은 좀 다르다는 거고, 심지어 제발트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자신이 나치군 장교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발트의 친척들 중에도 나치들이 많았는데 그들 또한 아버지처럼 자신들이 나치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작가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토마스 베르나르트라는 작가인데, 아쉽게도 그 토마스 베르나르트가 오스트리아의 나치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책이 있는데 소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책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 책은 지금 절판돼서 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참여했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출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발트는 어릴 때부터 심한 가책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를 떠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영국 남동부의 노퍽주라는 곳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에서 평생 교수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제발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아버지가 나치에 복무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것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고 22살에 영국으로 이주를 한 거죠. 그런데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가족이나 조국 같은 것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서 거기서부터 아무리 멀리 벗어난다 하더라도
평생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제발트도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서 살았지만 평생 그런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발트의 작품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트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가족이 저지른 짓,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자신들의 가족으로 인해 가책을 받는 한 젊은이의 시선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의, 나치 같은 사람들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까 제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제발트의 작품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성의 고리는 대표적이죠. 자, 이 작품 이런 식입니다. 이 작품 토성의 고리는 제발트가 자신이 살았던 영국 노퍽주라는 곳을 여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에세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에세이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노퍽주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방문했던 지역들에 관한 기억을 하나의 여행으로 편집한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에세이 형태를 가진 소설인 거죠. 그래서 그는 어느 장소를 방문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를 방문하고 그 장소에서 어떤 역사적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은 당시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그 의식의 흐름은 결국 그 역사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관한 기억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소설을 이루고 있는 주된 구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퍽주의 어느 장소를 발견하면 그 장소에서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역사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역사의 순간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억으로 의식이 흐르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발트를 읽는 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작가가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사의 순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별하겠죠. 아까 죄책감과 가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가책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 순간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역사적인 흔적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수용소가 있던 장소라든지 이런 걸 만났을 때 그의 의식은 당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을 거쳐서 그 사건에서 죄 없이 희생당해야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흐릅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물론 제발트의 책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만 이해하면 어찌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좀 지역을 좀 말씀드리면 노퍽주가 이 런던이 이제 남쪽 맨 아래에 있잖아요. 부산처럼. 거기에서 약간 한 2시 방향으로 좀 위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노퍽주에서 바로 직선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면 프랑스가 나오고 네덜란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각국하고 이제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쇠락한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쇠락의 의미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이 있지만 역사가 있지만 지금 완전히 쇠락해서 허물어져가는 그런 지역을 제발트가 여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이 작품은 총 10가지 이야기를 담은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10가지 모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가의 이야기 구성 방식을 떠나서 그가 바라보고자 했던 대상들이 누구였는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을 읽지 않으셔도 들어보기만 해도 아마 제발트가 어떤 시선으로 이 책을 썼구나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장,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제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긴 여행을 마치고 몸이 안 좋아져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입원실에서 좁은 창문으로 창밖을 쳐다보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제발트가 여행했던 곳이 노퍽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17세기 노퍽주의 주도인 노리치 시티라는 곳에서 활동했던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학자를 떠올립니다. 의식이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식으로 흐른 거죠.
그래서 그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163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공개 해부 행사에 참석했던 일화로 그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덜란드 뭐 다른 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수를 교수형을 시키면 그 죄수를 이제 의사들이 해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상류층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그 해부 행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 행사에 토마스 브라운 말고 또 초대받은 사람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화가인 렘브란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렘브란트 검색하시면 그 해부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 당시에 해부 행사에 참여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신은 교수형 당한 범죄자로 이날 해부는 복부에서 원래 해부는 복부에서 시작하는 게 관례인데 그 관행을 따르지 않고 그 아마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그 교수형 당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손에서부터 그 해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왼손만 이제 완전히 이제 해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교수형 당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벌하는 거죠. 그 광경을 상류층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경을 하는 거죠. 볼만한 볼거리였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 범죄자 죽은 시신에 왼손을 해부하고 있는 그림인데 왼손은 해부가 돼 있어요. 피부 껍질이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당연히 왼손 누워 있으니까 왼손 손바닥이 벗겨진 모양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게 오른손 손등이 위에 올라오는 형태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트가 이 그림에 주목을 한 거죠. 왜 왼손 손바닥이 아닌 오른손 손등을 왼손 손바닥에 있는 자리에 위치를 시켰을까 하면서 그 제발트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교수형 당한 사람의 시신을 해부하는 것을 뭔가 오락거리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직 화가인 렘브란트만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깨달은 게 아닐까라고 제발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트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 생각을 추정하는 거죠. 이미 그 죄수는 교수형을 당해서 죗값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하고 시신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구경거리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는 일부러 그림을 왜곡시킴으로써 그 시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제발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돈을 낸 상류층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모욕을 당해야 했던 어느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로 흐른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그 노퍽 지역에서 기차 사업으로 철도가 영국에서 시작됐죠. 기차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거대한 저택을 세웠던 서머레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낡아빠진 디젤 기관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그 서머레이턴이 세웠던 거대한 저택은 이미 거대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그러면서 작가는 그 폐허를 보면서 한 시대 전체가 끝장나는 건 한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커다란 새장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이제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치매에 걸린 것이 분명한 메추라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질 못하고. 근데 그 메추라기의 표정이 도대체 자신이 어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매에 걸린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쇠락한 그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노퍽 지역은 남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랑 가까웠겠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이곳에는 67개의 공군 비행장이 있었고 3년 동안 이곳에서 출발한 비행기들이 독일에 73만 2천 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난 후 한때 바닷가 휴양도시로 인기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가 있었나 봐요. 투기 광풍 끝에 쇠락해버린 로스토프트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생선 요리를 시킨 거예요. 생선 튀김을 시켰는데 그 생선이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아마 냉동고에 있었던지 이게 잘리질 않아가지고 그 생선을 찌르는데 포크가 휘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생선이
네, 식당 냉동고에서 몇 년씩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쇠락해버린 지역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친구 한 명을 떠올립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은퇴하고 집 앞에서 이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던 친구였는데 아마 이제 심장마비를 한번 겪은 후에 많이 이제 노쇠해졌나 봐요. 그래서 5월에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정원을 둘러보다가 라이터로 자신의 나이트 가운에 불을 붙이고 자살했던 자신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쇠락해가는 그 노폭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스토프트 남쪽 바닷가에서 작은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텐트들이 바닷가에 쭉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낚싯대만 들이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풍족한 어장이었지만 그러니까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비료나 농약 등 온갖 오염물질로 인해서 어획량이 줄어서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으로 의식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예전에 청어가 유럽 사람들 청어 많이 먹잖아요. 청어가 엄청나게 잡히던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 잡힌 청어들이 열차의 화물칸에 실려서 대량으로 실려가던 모습에 대한 기억으로 흐릅니다. 청어들이 열차의 화물칸에 실려서 대량으로 어디론가 실려가던 모습. 자, 여러분들 여기서 떠오르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네, 제발트는 여기서 열차의 화물칸에 실려서 아우슈비츠로 실려가던 유대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청어는 죽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작가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역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눈앞에 있는 숲을 바라보는데 그 숲을 바라보면서 그 소나무 숲 바닥에 그 시신들이 막 깔려있던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게 이제 바로 베르겐벨젠 수용소라는 곳인데 2차 대전 당시에 무려 5만 명이 죽임을 당한 그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베르겐벨젠이라고 검색하시면 진짜 처참한 광경들이 아마 나올 텐데 그리고 베르겐벨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그 맨 위에 나오는 이미지가 충격적인 이미지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안네 프랑크의 사진이 나올 겁니다. 안네 프랑크도 붙잡혀서 그 베르겐벨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의 흐름은 이 수용소의 참상을 목격했던 어느 영국 군인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는데 이 영국 군인이 그 베르겐벨젠 수용소의 참상을 목격하고 전쟁이 끝난 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얘기겠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1672년 로스토프트 앞 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에 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로스토프트 바다 앞에서 앞바다에서 영국 함대하고 네덜란드 함대가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네덜란드 함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투 이후 네덜란드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기억은 자신이 네덜란드에 방문했던 기억으로 흐릅니다. 의식의 흐름이죠. 그리고 이곳 도서관, 어느 선원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1차 세계대전 화보집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1914년 6월 28일 날 1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이 됐던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던 사건이 1914년 6월 28일에 벌어졌는데 그 암살 당시의 사진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신문 기사를 봤던 기억을 또 떠올리는데 그것 때문인지 50년 전에 크로아티아인들이 세르비아인 70만 명을 도륙했던 그 내용에 관한 신문 기사를 떠올립니다. 그때 아마 신문에 그런 사진이 있었나 봐요. 크로아티아인이 세르비아인의 목을 톱으로 자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봤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두 가톨릭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 당시 크로아티아 군의 정보장교로 일했던 쿠르트 발타임이라는 그 젊은 법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사말이 보이저 2호에 실려서 지금도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네, 제발트의 의식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르비아인 70만 명을 도륙했던 것에 깊은 관계가 있는 어느 젊은 장교가 결국 나중에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어서 그의 목소리가 보이저 2호에 담겨서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제발트가 4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5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은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암흑의 핵심의 작가 조지프 콘레드가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영국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9세기 당시에 유럽은 아프리카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수탈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설탕과 목재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당시 벨기에 식민지였던 콩고에서만 매년 50만 명의 콩고 주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저 케이스먼트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일했던 영국 외교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식민지의 모든 공사장에서 흑인들은 임금도 없이 최소의 영양만 공급받으면서 일을 하고 흔히 서로 사슬에 묶인 채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리고 결국은 말 그대로 실신할 때까지 노역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관의 보고서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훈장을 주면서 칭찬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식민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는 로저 케이스먼트가 못마땅했던 거죠. 겉으로는 훈장을 주면서 치하했지만 뒤에서는 뭐 저런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래 하면서 못마땅해가지고 결국은 영국 정부가 그 로저 케이스먼트라는 외교관을 동성애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수형 시켜버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얘기입니다. 영국이 아까 기차 산업의 출발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황실에도 영국에서 이제 기차를 납품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노퍽주가 그 중국 황실에 그 납품하는 기차를 제조했던 그런 지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당시 유럽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대량으로 강제 수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그 중국에서 섭정을 했던 유명한 그 서태후라는 사람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 서태후는 어린 자식을 왕으로 놓고 자기가 이 아이가 어리니까 내가 섭정을 하겠어 하다가 아들이 죽고 조카를 세우고 조카가 죽고 또 다른 어린 아들을 세우면서 계속 어린이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자기가 뒤에서 섭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 어린 왕들은 결국 다 뭐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서태후가 누에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중국은 어쨌든 비단을 대표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 서태후가 누에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 자아놓은 귀한 씨를 위해 목숨을 잃게 될 이 벌레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신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꺼이 죽고 짧은 시일 내에 마음대로 번식시킬 수 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데만 열중하는 누에들이 서태후에게는 이상적인 백성들로 보였다고 합니다. 군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불만 없이 죽는 누에들이 그 서태후의 눈에는 가장 이상적인 백성들로 보여서 누에들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과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마저 누에벌레처럼 여겼던 그런 그녀 또한 73세 나이에 남들처럼 뭐 죽었다라는 얘기로 6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트의 도보 여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길을 걷다가 미들턴 마을이라는 곳에 사는 작가 마이클 햄버거라는 사람을 방문하기로 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좀 재밌는데 이 마이클 햄버거 역시 작가처럼 독일을 떠나 영국에 이주한 작가였는데 하지만 이 제발트는 20살이 넘어서 영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이 마이클 햄버거는 9살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내 안에는 내 고국이 얼마나 적게 남아 있는가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면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가는 고독한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신의 글쓰기 작업에 대한 마이클 햄버거라는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 마이클 햄버거가 제발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발트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클 햄버거라는 사람의 말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그냥 제발트가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되는데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날 몇 주 동안 성과도 없이 머리를 쥐어짜지만 만일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계속 글을 쓰는 것이 습관 때문인지 과시욕 때문인지 아니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인지 그도 아니면 삶에 대한 경탄이나 진리에 대한 사랑, 절망, 분노 때문인지 말을 할 수 없었고 글을 쓰면 점점 똑똑해지는 건지 아니면 더 미쳐가는 건지도 대답할 수 없다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제발트 자신의 이야기다. 글을 쓴다라는 게 계속되는데 이것이 그냥 관성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인지 점점 똑똑해지는 건지 아니면 미쳐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전 이게 이제 제발트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자란 어느 네덜란드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사탕수수 설탕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사탕수수와 설탕 산업을 독점했던 가문들은 메디치도 그렇죠. 그렇게 축적한 자신들의 막대한 부를 과시하기 위해 예술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을 비롯해서 유럽의 주요 미술관들이 사실은 그 설탕 산업으로 돈을 번 가문들의 투자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은 모든 예술 작품이 설탕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 산업에, 그 사업에서 실제로 일을 했던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도 그런 예술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식민지 노동자들의 고혈을 뽑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의 아름다운 미술관들을 세웠다라는 얘기. 한번 우리가 유럽의 미술관을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지나고 이제 몰락해가는 노퍽 지역에 관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은그릇과 도자기를 경매에 넘겼고 차차 그림과 도서 그리고 가구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일, 여자아이들의 끝없는 바느질과 에드먼드가 언젠가 시작한 정원일, 손님을 받겠다던 계획,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사는데 결코 적응할 수 없는 종류의 인간들이고 삶이란 끝없이 진행되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8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이 잡히시죠? 9장은 그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샤토브리앙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샤토브리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스테이크 아니고 정치가 겸 작가 샤토브리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95년에 프랑스 혁명을 피해 영국으로 도망쳤던 젊은 귀족이었던 거죠. 샤토브리앙이. 그러다가 영국에서 머물던 하숙집 딸인 그 샬럿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샬럿도 샤토브리앙을 사랑하고 샤토브리앙도 그 샬럿을 사랑하고 그 샬럿의 부모들도 샤토브리앙에게 제발 좀 우리 딸과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샤토브리앙은 이것을 거절하고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 샬럿은 어느 영국 해군 제독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발트는 바로 그 샬럿과 해군 제독이 살았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런던에서 이 샤토브리앙은 정치가로 성공을 해서 런던에서 프랑스 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30년 만에 그 샬롯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온 이유는 샬롯의 아들이 인도에 가게 됐는데 인도에 가는 아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샬롯이 샤토브리앙한테 대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샤토브리앙은 그러면 부인 당신은 저를 알아보십니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나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녀의 미소가 너무 슬퍼서 나는 우리가 그 시절에 내가 스스로에게 고백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서로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견딜 수 없어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샤토브리앙의 회상록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정말 짜증이 나는 게 국내에는 번역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트의 이 책에 나오는 그 몇몇 문구들만으로 이제 제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왜 샤토브리앙의 회상록은 한국에 출판되지 않는 것인가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샤토브리앙의 일화가 나온 것은 30년 만에 만난 샬럿을 보면서 자신이 30년 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샬럿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걸 깨닫고 그 감정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얘기할 때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프루스트도 사실은 죽지 않기 위해 쓴 글이거든요. 그 글이.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쓰는 글들이 있는데 샤토브리앙의 회상록도 샬럿에 대한 과거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한 그 감정을 견딜 수 없어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작가하고 섞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지만 이런 지점들을 찾아내는 게 또 제발트를 읽는 맛인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샤토브리앙 얘기를 다 빼고 뒷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정과 기억의 무게라는 문장만 딱 잡아보세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정과 기억의 무게. 자, 이것이 바로 제발트가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샤토브리앙이 그 샬롯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제발트 자신 또한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가책과 그런 죄책감들을 글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글을 쓰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샤토브리앙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결론인데,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그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한 순간들의 끝없는 연쇄에 불과할 것이다. 그 기억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그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느냐. 어쩌면 나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존재의 이유, 레종데트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 같다. 네, 이런 걸로 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샤토브리앙의 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정과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자신 또한 쓰지 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긍정하면서 마무리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9장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이제 마지막 10장 남았습니다. 10장은 유럽에서도 비단을 생산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왔냐면, 중국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페르시아 수도사 2명이 대나무 지팡이에 누에 알을 숨겨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문익점의 모카씨 일화 기억하시죠? 네. 그거,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 수도사들이 지팡이에 누에 알을 숨겨서 가져갔던 그 일화를 변형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문익점이 모카씨를 가져온 거는 중국에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교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누에 알이 유럽으로 이제 흘러들게 됐는데, 그 후에 모든 국가들이 양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유럽의 양잠업은 점차 쇠퇴해 갔는데, 그런데 이것을 되살린 것이 바로 히틀러라고 합니다. 그 TV 시리즈 있죠. 그 전쟁에 관한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거 보면 그게 이제 공수부대에 관한 이야기여가지고 이제 낙하산 이런 거 메고 뛰어내리잖아요. 그 대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2차 대전 당시에는 그 낙하산을 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질긴 천이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쟁 당시에 그 비단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히틀러가 그 양잠업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의 온갖 주택단지나 교회 묘지나 길가나 철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수백만 그루의 뽕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그러면서 아까 서태후에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치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에는 이상적인 가축이다. 독일의 제국의 시민들도 이 누에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독일 어느 장교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서태후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발트가 하는 얘기는 역사는 계속해서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은 과거 네덜란드의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보거나 그 영혼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에 있는 모든 거울과 그림을 검은 비단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비단이라는 게 낙하산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검은 비단이 사람들의 죽은 자들의 그 기억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 작품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